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죠. 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작년 5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유지해온 사상 최저금리 연 0.5%를 이제 올린 것입니다. 이로써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사실은 먼저 올려야죠. 그래야 외화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은은 몇 달 전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유동성은 누구 책임이 가장 큰가요? 돈을 마구 쏟아부으며 확장 재정을 펴온 정부입니까? 아니면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에 나선 국민 탓입니까? 문제는 2분기 말 1805조 9천억까지 치솟은 가계부채입니다. 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연 5조가 넘는 이자를 더 감당해야 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또 하나의 절벽을 만났습니다. 당장 타격을 받는 곳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사실은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이죠. 입주 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중도금, 잔금 등의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른바 CD라고 하죠. 이 CD 금리와 연동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CD 가상금리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할 이자는 더 늘어나는데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자는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부동산 급등도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죠. 그 대가로 신용이 좋지 않은 서민은 더욱 집을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제 그 대선이 딱 194일 남았습니다. 이 양 정당 후보들은 앞으로 대충 60일쯤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11월 초에 결정이 되죠. 제3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사실상 앞으로 2달 정도면 윤곽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선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우파 자유주의로 가느냐. 어쩌면 그런 갈림길보다도 이 권력의 사회화에 맛을 들인 끼리끼리 해먹는 낡은 조폭식 정치 문화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선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시 세계 경제의 거인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기로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뒤 끊임없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의 도덕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대 모든 문민정부들은 과거 군사정권에 비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YS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소통령으로 불리던 아들의 구속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DJ 정부는 말 것도 없습니다. 홍삼 트리오라는 말은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김우중 대우 회장이 보냈다는 사과 괴짝에 가득 찬 돈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돈이 섞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죠. 노무현 정부 역시 측근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봉화대군에다가 측근 기업인들 이름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MB 정부는 출발 때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측근들과 영일대군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좀 특별합니다. 박 대통령은 비록 뇌물죄로 엮였지만 직접 수수한 뇌물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마선수였던 측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말과 영재스포츠센터 출연금이 끝내 뇌물이 됐습니다. 그게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박 대통령에게는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귀결됐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문제만 아니라면 적어도 역대 문민정부 중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아닐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청렴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 해도 과거 586 운동권을 둘러싼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바이오를 둘러싸고 떠도는 운동권 특혜 소문들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였는지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임기가 다 가도록 아직도 임명조차 하지 않았으니 과연 퇴임 후에 얼마나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이죠. 25일 국민의힘 윤희숙이 대선 주자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국민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윤 의원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알려진 투기 의혹은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 때 호직을 분리한 이후에 부친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죠. 결혼하면 실과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지법 위반이 된 농지 취득 경위는 이렇습니다. 윤 의원의 아버지는 2016년 세종시 전이면 논 1871평방미터를 취득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윤 의원은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매입했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 이 농어촌공사에 임차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 농지 매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우선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과연 농지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일에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면 이번 권익위가 윤 의원을 연루시킨 것은 왜일까요? 권익위의 그 판단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익위는 무슨 근거로 윤희숙 의원이 부친 이 농지 매입을 윤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본 것일까요? 이 점은 수사로 밝혀질 문제겠죠. 그러나 권익위가 적어도 윤 의원을 투기로 몰아가려면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도 이 권익위의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원직 사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이며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윤희숙 의원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강행을 비판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의원 설로 하루아침에 정치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왜 권익위원회에 당의 운명을 맡겼을까요? 민주당이 먼저 해서 그렇습니까?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입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수조사한 뒤에 12명이 투기 의혹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그만한 결과는 내놓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윤희숙의 경우 연좌제처럼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올가미를 그대로 덮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윤희숙에 대한 응원, 찬사,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대선 주자에서 사퇴했지만 윤석열에 대항해 드라마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라고 했는데 입이 무거운 분이죠. 윤평중 교수조차 한마디 했습니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의 죽비를 때렸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에 만류에 나섰습니다. 이 뒤늦게 권익위 조사의 부실 편파 조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요구한 의원 5명과 제명을 결정한 한무경 등은 일부 드러난 투기 의혹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를 게 무엇이냐 하는 회의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이 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면 이 민주당에서 윤미향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경위가 무엇이든 송석준, 최춘식은 소유부동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자신의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모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을 두고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하죠. 이 민주당은 투기 의혹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10명이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원내대표 윤호중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권익위의 조사를 믿고 맡겼으면 조사 결과를 따르고 경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면 되지 당이 6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투기 캠프의 수장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투기꾼들이 정당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25일 윤희숙이 속보이는 사퇴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을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라고 매도했으니 언제부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연좌제를 신봉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진영을 떠나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놀라운 건 역시 부모 소유 땅 문제로 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희 원영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의원직 사퇴를 들고 나와 처음엔 놀랐다면서 윤희숙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무릎을 치는 묘수다. 사퇴쇼 아닌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다그쳤습니다. 이 윤희숙은 사퇴쇼라는 비난에 대해 기자회견 전에 사직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쇼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자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민주당은 25일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말입니다. 언론들은 더 독해졌다는 표현을 짜 맞춘 듯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이 박주민, 김남국 등이 주목 인사를 했죠. 그래서 자축을 한 겁니다. 뉴스원은 더 독해진 언론중재법이라고 했고 국민일보는 더 독해진 언론법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조국 사파 뒤 더 독해진 여언론법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법률권에서도 언론법을 비판한다. 이런 뉴스도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신문 보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한밤중에 날치기를 한 것인데 어쩌자고 국민이 잠든 새벽 4시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더욱이 법사위에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데도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게 요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명백한을 딱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백한을 빼서 고의 중과실 추정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한결 쉬워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했습니다. 원래 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요건을 지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론을 위축시킬 독소 조항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을 한 상황에서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자꾸 퇴장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원래 이 법안을 25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은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가 됐다며 법안 처리를 공언했는데 국민의힘은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 말씀 드리죠. 언론징벌법을 만드는 순간에 진짜 발목을 잡힐 쪽은 현재 권력과 그리고 친정부 언론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쿄로 재발등을 찍는 법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론징벌법을 보는 대선 주자들의 시각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자들은 당연히 하나같이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지난 8월 2일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는데 그 법안을 둘러싸고 여론이 반대로 흐르는 것 같아서인지 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발 발을 뺀 겁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각사루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래서 다음 대선은 문자 그대로 양 진영의 모두를 거는, 그러니까 올인하는 대회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걸릴 것입니다. 이제 그 선거가 194일이 남았습니다.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입니다. 조원 CNI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1.7%, 이재명 35.6%. 격차는 6.1%포인트인데 2주 전 격차 0.3%포인트보다 격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차범위 아닙니다. 윤석열은 2030 세대에서 이재명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대결은 39.4% 대 23.9%로 그 격차는 16.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주 전 격차 11.4%포인트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죠.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윤석열 55.1%, 홍준표 22.3%로 홍준표가 2주 전 10.6%보다 1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2주 전 61.3%라는 압도적 지지에서 8.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30.2%, 그리고 윤석열 28.4%, 이낙연 21.6%, 홍준표가 21.1%입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6주째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26.5%, 이재명 24.9%, 그리고 이낙연 12.8%, 홍준표 8.1%, 최재형 4%. 최재형은 하락을 한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홍준표는 대단히 약진했습니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 이낙연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은 42.5% 대 36.3%로 격차는 6.2%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은 43.1% 대 32.3%로 격차는 10.8%포인트나 됩니다. 범보수권 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28.6%, 홍준표 20.2%, 유승민 11.4%, 안철수 5.3%, 최재형 4.6%, 원희룡 2.7%입니다. 최재형은 아직도 윤석열의 보완제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2주 전 11.8%포인트 격차에서 8.4%포인트로 격차를 줄이면서 두 사람 지지는 이제 접전 단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조국의 동생 조건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되면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높아졌습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제 입시 당사자인 조민에 대한 기소 여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관리에 따르면 당사자들도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조국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국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빗댄 편지글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인국 전 정의구인 사재단 대표가 자신에게 보내온 박정숙의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일단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읽어주시면 뜻이 더욱 간절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의 구절입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 조국을 예수로, 그리고 자신은 성모 마리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의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긴 터널은 조국 일가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 조국이 대의를 위해 순간 희생을 치른다고 강변한 말이지만 제가 듣기엔 정말 택도 아닌 말입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교우들과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언젠가는 밝은 날이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했는데, 신이 있다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김 전 대표는 이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에 읽는 분들마다 뜨거운 기운이 샘솟기를 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촛불. 그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촛불은 성당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